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배드민턴 모임 한 번만 나가봐. 남편 보내고 아이들 다 키우고 저는 3년을 혼자 견뎠습니다. 밥은 대충, 달력엔 병원 날짜만 빨갛게 남고 말 걸 사람 없어도 그냥 참는 게 익숙했죠. 그래서 그 모임도 처음엔 부담스러워 몇 번이나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임에 딱 들어가자마자 옷태도 좋고 인기 많아 보이는 남자가 저한테만 유난히 친절했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도 그는 한 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 정희 씨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이 조금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라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혼자인 걸 알아서였을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제가 왜 재혼을 선택했는지 6개월 만에 제 삶이 어떻게 뒤틀렸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저는 윤정희, 올해 64입니다. 남편을 보낸 지 3년이 지났어요. 아이들은 각자 가정을 꾸렸고 저는 그렇게 혼자가 됐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밥을 해도 혼자, 텔레비전을 봐도 혼자, 잠들기 전 불을 끄는 것도 혼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지더라고요. 말수가 줄어들고 웃음도 줄어들고 달력엔 병원 날짜만 빨갛게 남았습니다. 3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커튼 여는 일이었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죠. 밥을 짓고 반찬통을 꺼내고 혼자 밥상을 차렸어요. 젓가락 소리가 식탁에서 울릴 때마다 이상하게 귀가 먹먹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나면 오전이 지나가 있었죠. 점심 무렵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드라마 재방송이 나오고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소리를 키워도 방 안이 조용했어요. 그러다 낮잠을 자고 눈을 뜨면 오후 3시쯤이었죠. 저녁엔 또 밥을 지었습니다. 아침에 먹던 반찬을 꺼내고 국을 데우고 혼자 먹었어요. 밤이 되면 약을 챙겨 먹고 달력에 내일 할 일이 있나 확인했습니다. 병원 예약 말고는 거의 없었죠. 그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또 하루가 갔어요. 특별한 일도 없었고 누가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전화를 했지만 통화는 길지 않았어요. 잘 지내냐고 물으면 잘 지낸다고 대답했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친구 순임이가 만나자고 해서 동네 카페에 나갔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니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는데 유리창에 겨울빛이 얇게 붙어 있었습니다. 바깥은 차가워 보였죠. 난방이 덜 올라와서 발끝이 시렸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등에 물기가 묻어 있어서 냅킨으로 닦았죠. 컵이 나오고 저는 손으로 컵을 감싸며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순임이가 늦게 들어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앉더니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저도 방금 왔다고 거짓말을 했죠. 순임이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배드민턴 모임 안내문이었습니다. 순임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고 배드민턴 모임 한 번만 나가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웃는 척 하다가 숨을 한 번 삼켰어요. 나 사람 많은데 이제 좀 말끝이 끊겼죠. 머릿속엔 집에 있는 달력이 떠올랐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몇 개만 덩그러니 찍혀 있는 그 달력이요. 순임이는 제 손을 잡았어요. 혼자 있으면 더 외롭다고, 사람들 만나면
기분도 나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론 자신이 없었어요. 사람 많은 데 가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카페 형광등이 한번 지직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괜히 놀라 컵을 내려놓았어요. 커피가 조금 흘렀죠. 냅킨으로 닦으면서 수님이 얼굴을 봤습니다. 수님이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한 번만 나가보라고, 정 안 맞으면 안 나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 한 번만 나가볼게, 그렇게 대답했어요. 집에 돌아와 안내문을 식탁 위에 놓고 한참을 봤습니다. 모임 시간, 장소, 준비물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나갔다 했어요. 라켓은 대여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모임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옷장을 열고 뭘 입을까 고민했습니다. 운동복이 있긴 했는데 오래돼서 색이 바랬죠. 그냥 편한 옷을 입기로 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었습니다. 흰머리가 많이 보였어요. 염색을 한 지 오래됐거든요. 그래도 괜찮다고 운동하러 가는 건데 뭐 그렇게 생각했죠. 가방에 물병 하나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체육관까지는 걸어서 10분쯤 걸렸어요. 가는 길에 마음이 자꾸 무거워졌습니다. 발걸음도 느려졌죠. 체육관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냥 돌아갈까? 아니면 들어갈까? 숨을 크게 한번 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소리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셔틀콕 튕기는 소리, 사람들 웃는 소리, 운동화 바닥이 바닥에 착착 붙는 소리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라켓을 휘두르는 사람, 물 마시는 사람, 벤치에 앉아 쉬는 사람, 저는 구석으로 가서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라켓을 빌려 손에 쥐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죠. 수님이가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했어요. 인사를 나누고 어색하게 웃고 코트 쪽으로 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둘러보는데 유난히 정돈된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키는 평균이었지만 옷태가 깔끔했습니다. 흰색 운동복에 검은색 운동화, 라켓도 새 것처럼 깨끗했어요. 말도 과하지 않게 웃는 사람이었죠. 누가 봐도 모임에서 인기 있는 타입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 사람 이름은 이도훈, 62이었어요.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수님이랑 같은 팀이 됐고 맞은편엔 다른 사람들이 섰죠. 셔틀콕이 날아오는데 타이밍을 못 맞췄어요. 라켓을 휘둘렀지만 허공만 갈랐습니다. 그때 도훈 씨가 다가왔어요. 라켓 각도를 바로 잡아주더라고요. 손목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무리하면 바로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손길은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친절이 너무 빠르니까 오히려 경계심이 먼저 올라왔죠. 고맙다고 말하고 다시 게임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도훈 씨는 계속 옆에 있었습니다. 셔틀콕이 제 쪽으로 오면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려줬고 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격려했죠. 쉬는 시간이 됐어요.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는데 도훈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이라 힘들었겠다고 천천히 익숙해지면 된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웃으며 뭐라 말했지만 잘 안 들렸죠. 귀가 멍해서 소리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수님이가 옆에서 오늘 어땠냐고 물었어요. 저는 괜찮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어요. 괜찮았다기엔 뭔가 불편했고 불편했다고 하기엔 나쁘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 순임이가 다음 주에도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볼게 그렇게 말했죠.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코트를 벗어 옷걸이에 걸고 신발을 벗었어요. 문을 잠그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따라 소리가 선명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반찬통 하나를 꺼냈죠. 밥을 대충 말아 먹었어요. 젓가락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데도 마음은 체육관에 남아 있었어요. 도훈 씨가 라켓 각도를 잡아주던 손길, 괜찮다고 말하던 목소리, 옆에 앉아 물을 건네던 모습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만 저렇게 친절하지? 그 질문이 계속 떠올랐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달력을 펼쳤어요. 다음 모임 날짜를 찾아 펜을 들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를 그으려다 멈췄어요. 내가 괜히 오해한 걸까? 아니면 뭔가 시작된 걸까?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이상하게 선명했습니다. 동그라미를 다 그리고 나니 마음이 좀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불안함도 올라왔죠. 다음 모임에 가면 뭐가 달라질까요? 다음 모임 전날 밤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소파에 앉아 있는데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연달아 울렸습니다. 체육관 단톡방이었죠. 화면을 켜서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도훈 씨가 메시지를 올렸더라고요. 내일은 제가 정희 누나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 한 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누나라는 호칭이 유독 컸어요. 아니, 실제로 큰 게 아니라 제 눈에 그렇게 보였던 거겠죠. 다른 글자들은 흐릿한데 그 단어만 선명했습니다. 밑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오, 좋으시겠다. 매너남 이모티콘이 붙고 누군가는 부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읽고도 아무 말 안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읽음 표시만 떠 있고 댓글은 없었죠. 저는 답을 쓰려고 키보드를 켰습니다. 괜찮다고, 혼자 갈 수 있다고 쓰려 했어요. 그런데 글자를 입력하다 지웠습니다. 다시 쓰다 또 지웠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말 꺼내기 전에 숨을 한번 삼키는 게 습관이 됐나 봅니다. 메시지를 보낼 때도 그랬어요. 결국 아무 답도 못 달았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죠. 고맙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거절해야 하나.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죠. 물로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가방을 챙겼어요. 집을 나서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훈 씨였어요. 10분 뒤에 도착한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는 현관에 서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코트를 입고 가방을 메고 문을 열었어요. 복도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죠. 밖으로 나가니 도훈 씨 차가 보였습니다. 차 문을 열고 타려는데 도훈 씨가 먼저 내려서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고맙다고 말하고 탔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는데 손이 떨렸죠. 차가 출발했어요. 도훈 씨는 운전하면서 가벼운 말을 건넸습니다. 날씨가 춥다고, 오늘은 사람이 많을 거라고, 준비 운동 잘하고 시작해야 한다고요. 저는 네 하고 대답만 했어요. 체육관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여는 순간 시선이 한번 쓸고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봤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누군가의 웃음이 끊기는 타이밍이 이상했습니다.
한 사람이 다가와 인사를 했어요. 아, 오셨어요. 그 한마디만 떨어지고 다시 돌아갔죠. 인사가 지나치게 짧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장 쪽으로 갔어요. 신발을 갈아 신는데 옆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히는 안 들렸지만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도훈 씨는 자연스럽게 옆에 섰습니다. 물병을 건네며 따뜻한 거라고 목마르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집에서 따뜻한 물을 담아왔다고 했죠. 저는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제 건 있다고 대답했어요. 가방에서 제 물병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도훈 씨는 민망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 그러세요 하고 웃더니 그럼 다음 게임만 같이 하자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라켓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복도 쪽으로 빠졌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복도가 길게 느껴졌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죠.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숨을 크게 쉬고 물로 손을 씻고 다시 거울을 봤죠.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지금 뭘 부담스러워하는 거지?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에 사람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나오자 대화가 뚝 끊겼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보는 척했고 누군가는 그냥 고개를 돌렸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코트로 돌아갔습니다. 게임이 시작됐어요. 순이미가 옆에서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 긴장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게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셔틀콕이 날아와도 타이밍이 맞지 않았어요. 라켓을 휘둘러도 허공만 갈랐죠. 집중이 안 됐습니다. 도훈 씨는 옆에서 계속 격려했어요. 괜찮다고 천천히 하면 된다고 호흡을 맞추자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더 부담스러웠어요. 쉬는 시간에 벤치에 앉았습니다. 물을 마시는데 목이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순이미가 다가와 괜찮냐고 또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그냥 좀 피곤한 것 같다고 말했죠. 순이미는 오늘 일찍 들어가도 된다고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모임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저녁 공기가 차가웠어요. 도훈 씨가 바래다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혼자 갈 거라고 말했죠. 그런데 도훈 씨는 차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거절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도훈 씨가 말을 건넸어요. 오늘 많이 힘들어 보였다고, 사람들 눈치 보지 말라고, 편하게 다니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네 하고 대답만 했어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려는데 도훈 씨가 함께 내렸어요. 현관 앞까지 따라왔죠. 저는 문 앞에서 딱 멈췄습니다. 여기까지만 괜찮다고 혼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도훈 씨는 한 발 물러서며 웃었어요. 불편하면 멈출 거라고 대신 모임은 계속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있어야 재밌다고 다들 좋아한다고 덧붙였죠.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도훈 씨가 돌아가고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확인했어요. 한 번, 두 번 찰칵 소리가 오늘따라 길게 남았습니다. 코트를 벗어 걸고 신발을 벗고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 밤 순이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힘들었냐고 모임 나오기 부담스러우면 쉬어도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곧바로 이렇게 덧붙였죠. 3년을 혼자였잖아. 한 번만 더 나가자. 저는 그래
한 번만 하고 스스로를 설득해버렸어요. 전화를 끊고 달력을 펼쳤습니다. 다음 모임 날짜를 찾아 펜을 들었어요. 빨간 동그라미를 그었습니다. 펜이 종이를 누르는 힘이 평소보다 셌죠. 동그라미가 완성됐습니다. 그 동그라미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왜 제가 계속 여기 가려고 하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인지 아니면 이미 한참 지나온 길인지. 다음 모임 날 저는 일부러 늦게 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인 뒤에 들어가면 눈에 덜 띌 거라고 생각했어요. 체육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미 게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셔틀콕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죠. 저는 벽 쪽에 붙어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라켓을 꺼내 손에 쥐고 스트링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줄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튕겨보니 탱 소리가 났죠. 코트를 보니 도훈 씨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번엔 제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만 가볍게 웃고 게임에 집중하고 제 앞을 스쳐 지나갈 때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처음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다행이다. 이제 부담스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묘하게 마음이 흔들렸어요. 내가 착각했나? 그 생각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도훈 씨가 관심 없는 게 오히려 더 쓰렸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담스러웠으면서도 관심이 사라지니 섭섭했던 거예요. 게임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서서 사람들을 봤어요. 도훈 씨는 여전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누군가 실수를 하면 괜찮다고 격려하고 쉬는 시간엔 물을 나눠주고 농담도 적당히 던졌죠. 그런데 제게는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순임이가 다가와 왜 게임 안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몸이 좀 안 좋다고 오늘은 그냥 보기만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순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코트로 들어갔죠. 셔틀콕 소리 사이로 제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답답함이었죠. 저는 라켓을 가방에 넣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체육관 밖 공기가 차가웠어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도훈 씨였어요. 도훈 씨는 조용히 걸어와 벤치 옆에 섰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하늘을 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저 좋아하게 됐어요.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어요. 눈이 먼저 깜빡이고 목이 한번 꿀꺽 울렸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도훈 씨가 덧붙였어요. 모임에서만이에요. 부담 주고 싶진 않아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도훈 씨를 봤습니다. 도훈 씨는 여전히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표정은 담담했죠. 저는 입술을 한번 깨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거 못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도 떨렸죠. 도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냥 제 마음만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시 체육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벤치에 혼자 남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 소리를 느꼈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어요. 거실이 환하게 밝아졌죠. 코트를 벗어걸고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는데 손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싱크대에 기대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저는 그 별을 보며 숨을 고르려 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도훈 씨가 한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좋아하게 됐다는 그 말이요. 3년 동안 아무도 제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저는 그냥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잠드는 일을 반복했죠. 누군가 저를 좋아한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말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커튼을 열고 창문을 봤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죠.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어요.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고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밥을 먹는데 맛이 이상했어요. 평소와 같은 반찬인데 다르게 느껴졌죠.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갔습니다. 달력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저는 달력을 펼쳐 다음 모임 날짜를 봤습니다. 펜을 들어 빨간 동그라미를 그었어요.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이상하게 선명했습니다. 그 선명함이 마음의 균열처럼 느껴졌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장을 봤어요. 평소와 같은 일상이었죠.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다음 모임 날이 다가왔어요. 아침에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 입던 옷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어요. 다른 옷을 꺼내 거울 앞에 대봤죠. 색이 바래서 다시 넣었습니다. 결국 평소 입던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머리가 산발이었습니다. 빗으로 정리하고 물로 손을 적셔 눌렀죠. 그래도 여기저기 튀어나왔어요. 체육관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람들이 보였어요. 도훈 씨도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죠. 도훈 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끄덕였습니다. 그날 모임은 평소와 같았어요. 게임을 하고 쉬고 또 게임을 했습니다. 도훈 씨는 제게 특별히 다가오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했죠.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순임이가 물었어요. 요즘 괜찮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순임이는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도 그런가 하고 웃었죠. 집에 돌아와 약통을 정리하다 말고 멈췄습니다. 거실 선반에 남편 영정 사진이 있던 자리를 봤어요. 지금은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언제 바꿨는지 기억도 안 났죠. 저는 화분 앞에 서서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한 번쯤은 괜찮아져도 되지?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화분의 잎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달력을 다시 펼쳤어요. 다음 모임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동그라미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무서운 게 아니라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도훈 씨가 전시회에 가자고 했어요. 모임이 끝난 뒤 조용히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냐고 문화센터에서 그림 전시를 한다고 했죠.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런데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주말이 됐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나갔어요. 문화센터 앞에서 기다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끈을 만지작거리다 도훈 씨가 오는 게 보였죠. 도훈 씨는 평소와 다르게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넥타이는 안 맸지만 깔끔했습니다. 함께 전시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전시장은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았죠. 발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벽에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조명이 그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훈 씨는 그림 앞에서 설명을 해줬어요. 이 그림은 어떤 화가가 그렸고 어떤 의미가 있고
색감이 어떻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림보다 도훈 씨 목소리에 더 집중하고 있었어요. 한 그림 앞에서 오래 섰습니다. 바다 그림이었어요. 파도가 치고 하늘은 어둡고 배 한 척이 멀리 보였죠. 도훈 씨가 물었어요. 어떤 느낌이 드냐고요. 저는 쓸쓸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도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다고 혼자 남겨진 느낌이라고 말했죠. 전시를 다 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처 카페로 갔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훈 씨는 오늘 즐거웠다고 말했어요. 저도 즐거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랬어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도훈 씨가 말했어요. 다음엔 사람 많은 데 말고 조용한 데만 가요. 저는 그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조용한 데만인지 묻지 않았어요. 의문은 삼키고 공감만 내놓았죠. 그 뒤로 자주 만났습니다. 전시회도 가고 공원도 걷고 카페도 갔어요. 도훈 씨는 항상 조용한 곳을 골랐습니다. 사람 많은 곳은 피했죠. 저는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사람 많은 걸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런 곳을 피하는 거라고요. 고마웠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도훈 씨가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카페에서 만났는데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더니 말했어요. 절차가 복잡한 건 싫다고요. 저는 봉투를 받으며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뭐냐고 물었죠. 도훈 씨는 혼인신고 서류라고 대답했어요. 우리 이제 결혼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갑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절할 이유도 찾지 못했죠. 도훈 씨는 좋은 사람이었고 저를 잘 대해줬고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훈 씨는 천천히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또 물었습니다. 생각해 봤냐고요? 저는 결국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도훈 씨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제 집보다 컸어요. 방도 2개고 거실도 넓었죠. 짐을 풀면서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날 밤 낯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 도훈 씨가 있었어요. 숨소리가 들렸죠. 저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다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 새벽에 자동으로 일어났습니다. 평소 습관대로 부엌으로 가려는데 발소리를 줄였어요. 도훈 씨가 깰까 봐요.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지었어요.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고 밥상을 차렸죠. 도훈 씨가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아침 준비 다 했다며 웃었어요. 저는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도훈 씨는 괜찮다고 자기가 할 수도 있다고 말했죠. 같이 살면 같이 하는 거라고요. 그 말이 좋았어요. 처음 몇 주는 그랬습니다. 도훈 씨는 다정했어요. 설거지도 같이 하고 청소도 도와주고 장도 같이 봤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그런 말도 자주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배드민턴 모임 날이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나가려는데 도훈 씨가 물었어요. 오늘 꼭 가야 하냐고요. 저는 모임 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도훈 씨는 오늘은 나가지 말고 집에 있으면 안 되냐고 말했어요. 왜냐고 물었죠. 도훈 씨는 그냥 함께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같이 있자고 말하고 나갔어요. 모임에서 돌아왔는데 도훈 씨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기분이 상한 게 느껴졌죠. 다음 모임 날도 똑같았어요. 굳이 가야 하냐는 말을 또 들었습니다. 이번엔 배드민턴을 굳이 계속 나갈 필요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좋아하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도훈 씨는 집에서도 충분히 재밌게 지낼 수 있다고 말했죠. 그날도 나갔어요. 그런데 모임에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게임을 해도 집중이 안 됐어요. 도훈 씨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집에 돌아오니 도훈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저를 보자 끄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모임 날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도훈 씨에게 오늘은 집에 있겠다고 말했어요. 도훈 씨는 좋다고 같이 저녁 준비하자고 말했죠. 그날부터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라켓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벽장 안쪽으로 밀어 넣었어요. 라켓이 벽장벽에 툭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제 바깥 세계가 접히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수님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왜 안 나오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그냥 좀 쉬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수님이는 결혼하고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에 힘이 없었죠. 전화를 끊고 거실로 갔어요. 도훈 씨는 소파에 앉아 자기 옷 온라인 장바구니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물소리가 싱크대에서 울렸습니다. 접시를 씻고 컵을 씻고 냄비를 씻었죠. 손이 차가워졌어요. 도훈 씨가 말했습니다. 그 반찬통 이제 사지 말죠. 집에 있는 걸로 하면 되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물을 잠그고 손을 닦았습니다. 수건에 물기를 닦으면서 창밖을 봤죠.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모임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나가기 버튼까지 갔다가 멈췄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죠. 도훈 씨가 뒤에서 물었습니다. 누구랑 연락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아무도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도훈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로 돌아갔죠. 저는 휴대폰을 꺼서 서랍에 넣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옆에서 도훈 씨 숨소리가 들렸어요. 고른 숨소리였죠. 저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재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석 달은 괜찮았어요. 다정했고 배려해줬고 함께 있으면 편했죠. 그런데 나머지 석 달. 제가 나가는 날이 줄고 연락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라켓이 벽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 다녀오겠다고 했더니 도훈 씨가 말했어요. 밖에 나가지 마요. 요즘 날씨도 춥고 미끄러워서 위험해요. 저는 괜찮다고 조심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도훈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희 씨 넘어지면 어떡해요. 나이 들면 뼈 한 번 다치면 큰일이에요. 제가 퇴근길에 다 사다 줄게요. 그 말이 걱정처럼 들렸어요. 저는 그래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수님이 만나자고 했을 때도 도훈 씨가 말했어요. 요즘 독감 유행한대요. 사람 많은 데 가면 안 좋아요. 집에서 쉬는 게 낫죠. 저는 그런가 하고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또 며칠 뒤 병원 가려는데 도훈 씨가 말했어요. 제가 같이 갈게요. 혼자 가면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혼자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훈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정희 씨, 나이 들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래요. 제가 같이 가는 게 안전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밖에 나가지 않게 됐어요. 마트도 도훈 씨가 다녀오고 친구도 안 만나고 병원도 도훈 씨랑 같이 갔습니다. 집에만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짓고 텔레비전 보고 낮잠 자고 그렇게 하루가 갔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살도 빠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도훈 씨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나이 들면 조심해야 하고 집에서 쉬는 게 좋고 밖은 위험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누가 오는 날이 아니었거든요. 현관으로 가서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딸이었어요. 저는 얼른 문을 열었습니다. 딸이 서 있었죠. 표정이 안 좋았어요. 엄마, 왜 전화 안 받아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전화요? 전화 온 적 없는데요. 딸이 말했어요. 한 달째 전화했는데 안 받잖아요. 오빠도 연락 안 된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전화 안 왔어. 울린 적이 없었어. 딸은 제 휴대폰을 달라고 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줬습니다. 딸이 화면을 만지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 나랑 오빠 번호 차단되어 있어요.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뭐라고? 차단? 내가 차단한 적 없는데. 딸이 화면을 보여줬어요. 차단 목록에 딸 번호, 아들 번호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내가 한 게 아니야. 나 차단 안 했어. 딸이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했어요? 엄마 휴대폰인데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알고 있었거든요. 도훈 씨가 한 거라는 걸요. 딸이 말했어요. 엄마, 요즘 왜 이래요? 전화도 안 받고 밖에도 안 나오고.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아무 일 없다고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어요. 좁은 공간, 닫힌 커튼, 쌓인 빨래. 그제서야 보였습니다. 제가 갇혀 있었다는 걸요.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거 이상한 거 알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딸은 저를 안아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딸이 떠나고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차단 목록을 하나씩 해제했습니다. 딸, 아들, 수님이. 제가 차단한 적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수님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수님이는 한 달째 연락이 안 됐다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이 고장 났었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거짓말이었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두워지고 있었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도훈 씨가 퇴근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도훈 씨는 코트를 벗으며 말했어요. 오늘 마트에서 과일 사왔어요. 정혜 씨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말이 없었어요. 도훈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오늘 은지 왔었어요. 도훈 씨 손이 멈췄습니다. 제 휴대폰에 애들 전화번호 차단되어 있더라고요. 도훈 씨는 잠깐 침묵했어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자꾸 전화 와서 정희 씨 힘들어 보여서요. 쉬라고 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힘든지 아닌지는 제가 정해요. 왜 맘대로 해요? 도훈 씨 표정이 굳었어요. 정희 씨 위해서 한 건데 왜 그래요?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가방을 꺼내 짐을 쌌습니다. 많이 가져가지 않았어요. 약통, 달력, 반찬통, 옷 몇 벌.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죠. 도훈 씨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저를 지켜봤어요. 표정은 평정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갔어요. 도훈 씨가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죠. 밖으로 나오니 공기가 차가웠어요. 한참을 걸었습니다. 동네 부동산 앞에 섰죠.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뭐 찾으시냐고요? 원룸 하나 알아보려고요. 며칠 뒤 계약했습니다. 원룸은 좁았어요. 창문은 작았고 형광등은 차갑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거였어요.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혼자 산다는 사실이 다시 종이에 고정됐어요. 원룸으로 이사한 첫날 밤이었어요. 짐을 풀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싱크대, 낡은 냉장고. 그래도 제 공간이었어요. 바닥에 앉아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련하기도 했죠. 휴대폰을 보다가 앱 목록을 확인했어요. 낯선 앱이 하나 있었습니다. 위치 공유. 제가 설치한 적 없는 앱이었어요. 열어보니 제 위치가 실시간으로 도훈 씨 휴대폰에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기록을 봤어요. 3개월 전부터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앱을 삭제했어요. 그러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죠. 다음 날 병원에 갔어요. 정기 검진 날이었거든요. 접수 창구에 보험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보호자 연락처가 최근에 변경되어 있네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보호자 이름에 이도훈, 연락처까지 적혀 있었어요. 변경 날짜는 2개월 전이었죠. 저는 제가 변경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손이 차가워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때부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소리내서 부수지 않는다는 걸요. 조용히 내 생활의 줄을 끊는다는 걸요. 며칠 동안 다른 것들도 확인했어요. 은행 앱을 열어보니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재설정하려는데 시간이 걸렸죠. 카드 청구서가 이상한 주소로 발송되고 있었어요. 보험사에서 온 안내문도 확인해 보니 수익자가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이혼이었어요. 주민센터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기다렸죠. 번호가 불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창구로 가서 서류를 꺼냈어요. 직원이 뭐 도와드릴까요?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전입신고요. 그리고 협의 이혼 절차 알고 싶어요. 주민센터 민원실은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번호표를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의자는 차갑고 형광등은 밝았죠. 저는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기다렸어요. 번호가 불렸습니다. 창구로 걸어갔어요. 직원이 무표정하게 저를 봤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기계적인 목소리였죠. 저는 서류 봉투를 열어 하나씩 꺼냈어요. 전입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보험 서류, 은행 서류. 종이들이 책상 위에 차례로 놓였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전입신고 맞으시죠? 새 주소가 여기고요. 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타닥타닥 소리가 들렸죠. 그러다 멈추고 물었습니다. 보호자, 긴급 연락처는요? 저는 잠깐 멈췄어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제 제 연락은 제 이름으로만 할게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어요. 떨리지도 않았죠. 그냥 담담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확인하듯이 물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없이요? 네, 제 번호만 등록해 주세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서류 처리가 끝났습니다. 영수증을 받고 등본을 받고 확인했죠. 제 이름, 제 주소, 제 연락처 모두 제 걸로 돌아왔어요. 창구를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어요.
손으로 눈을 가리고 걸었죠. 이 한 문장이 도훈 씨가 걸어둔 줄을 끊는 칼이 됐습니다. 며칠 동안 다른 것들도 정리했어요. 은행에 가서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수익자를 다시 원래대로 돌렸어요. 카드사에도 연락해서 청구서 주소를 변경했죠. 하나씩 제 이름으로 돌렸습니다. 누구를 응징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다만 내 것의 주인을 다시 내 쪽으로 옮기는 거였죠. 도훈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만나서 이야기해요. 한참을 망설이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어요. 알겠어요. 내일 만나요. 다음 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어요. 도훈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보고 있었죠. 저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도훈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말 이혼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살 수 없어요. 도훈 씨는 잠깐 침묵했어요. 그러다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어차피 억지로 붙잡아도 소용없겠죠. 저는 협의 이혼 동의서를 꺼냈어요. 미리 작성해온 서류였습니다. 재산 분할도 없고 위자료도 없고 그냥 헤어지는 내용이었죠. 도훈 씨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네, 복잡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도훈 씨는 펜을 들어 사인했어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인했죠. 이렇게 6개월의 결혼이 종이 위에서 끝났습니다. 카페를 나와 각자 갈 길로 갔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주민센터에 다시 갔습니다. 협의 이혼 신고를 하러 갔어요.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받고 접수했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한 달 뒤에 이혼 숙려 기간이 끝나면 정식으로 이혼이 완료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을 기다렸어요. 그 사이 계속 정리했습니다. 은행, 보험, 병원. 하나씩 제 이름으로 돌렸죠. 어느 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훈 씨였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낮게 나왔어요. 도훈 씨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잘못 따지려는 거 아니에요. 도훈 씨가 말을 끊었어요. 그럼 뭐예요? 갑자기 나가고 내 전화도 안 받고 이제 서류까지 다 바꾸고 이게 뭐예요? 저는 숨을 한 번 쉬고 말했습니다. 그냥 같이 살면 안 되겠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도훈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요. 고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화 너머로는 안 보이지만요. 고칠 게 아니에요. 저희가 안 맞는 거예요. 도훈 씨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있었잖아요. 내가 옆에 있어줬잖아요. 그게 싫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도훈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정혜 씨 혼자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내가 다 챙겨줬잖아요. 저는 전화를 귀에서 떼었습니다.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짧은 소리가 울리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혼이 정식으로 완료됐다고요. 저는 다시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이혼 후 등본을 떼었어요. 서류를 받아보니 배우자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깨끗했어요. 이제 법적으로도 혼자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열었습니다. 빛이 들어왔죠. 이제 발소리를 줄이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냄비 뚜껑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도 괜찮았어요. 반찬통을 꺼내 식탁에 놓았죠. 젓가락 소리가 딱딱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게 좋았어요. 달력을 펼쳤어요. 빨간 펜을 들고 날짜를 보았습니다. 이번엔 병원 날짜만 적지 않았어요. 문화센터 수영 초급반이라고 적었습니다. 수영복을 샀어요. 백화점에 가서 한참을 고르다 검은색 원피스 수영복을 골랐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편해 보였거든요. 수영 모자도 샀어요. 물안경도 하나 골랐죠. 수영장 등록 날이 됐습니다. 문화센터 수영장은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였어요. 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수영장 입구에서 잠깐 멈췄어요. 유리문 너머로 물이 보였습니다. 파란색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탈의실로 갔습니다.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거울을 봤어요. 낯설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수영 모자를 썼습니다. 물안경을 챙겨 밖으로 나갔어요. 수영장 물이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강사님이 다가와 인사했어요. 처음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네, 오랜만이라고 대답했죠. 물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웠어요. 발끝부터 천천히 들어갔죠. 무릎까지, 허리까지, 가슴까지. 물이 제 몸을 감쌌습니다. 강사님이 호흡법을 알려줬어요. 해봤어요. 물속에 얼굴을 넣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보글보글 소리가 났죠. 다시 고개를 들어 숨을 들이마셨어요. 반복했습니다.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어느새 숨이 편해졌어요. 수업이 끝났습니다. 탈의실로 돌아와 샤워를 했어요. 따뜻한 물이 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한 레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됐어요. 자유형으로요. 느리지만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팔을 젓고 발로 차고 숨을 쉬었어요. 수영장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구나. 어느 날 저녁 작은 케이크를 하나 샀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작은 조각이었어요. 내 기준으로 고른 작은 조각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접시에 담았어요. 포크로 케이크를 떠먹었습니다. 포크가 접시에 닿는 소리가 조용히 났어요. 그 소리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내 일상은 내 거야. 순임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 주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순임이는 좋다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밤이 됐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조용했습니다. 무섭지 않았어요. 외롭지도 않았죠. 그냥 제 시간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수영 가기, 장보기, 저녁엔 책 읽기. 할 일이 있다는 게 좋았어요. 잠이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3년을 혼자 견디고 다시 시작했다가 무너지고 또 일어선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정리하고 다시 혼자가 된 이야기였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괜찮다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혼자라는 게 외로운 건가요? 아니면 자유로운 건가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혼자는 외롭기도 하고 자유롭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저는 이 작은 방에서 제 속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수영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혼자 밥도 먹습니다. 큰 행복은 아니지만 제 행복이에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사연도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신 분들은 지금 화면 왼쪽 재생 목록부터 눌러서
같은 흐름의 사연들을 이어서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추천 영상은 이 지옥이 시작된 첫 단추가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지금 바로 하나만 눌러주시면 그대로 이어집니다.